점쟁이 따라하기. 옛날에 어떤 점쟁이가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점을 쳐주고 살았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어느 시골 마을에 가니 마침 어떤 집에서 식구들이 밤만 되면 자꾸 무서운 꿈을 꾼다고 걱정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점쟁이가 점괘를 딱 뽑아보고는 수를 가르쳐 주었지요. 허허, 이 집에 액이 들어도 단단히 들었으니 경을 읽어서 액을 물려야 되겠소. 이렇게 엄포를 딱 놓으니까 그 집 식구들이 모두 달려들어 살려달라고 빌었지요. 아이고 복사님, 제발 그 액 좀 물려주시오. 그래서 점쟁이가 그 집 액을 물려주기로 하고 경 읽을 채비를 했답니다. 마당에 멍석을 깔고 식구들을 다 불러 모은 다음에 한마디 오금을 박았지요. 이제부터 반드시 내가 말하는 대로 잘 따라해야 하오. 경 읽는데 딴소리를 하면 안 되니 뭐든지 시키는 대로 잘 하라고 다짐을 받은 것이었어요. 그래놓고 큰 소리로 한마디 하였답니다. 어서 쌀 한 대박을 내오너라. 그러면 냉큼 쌀 한 대박을 퍼다가 상위에 버려놓을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 이 집 식구들이 꼼짝도 않고 서서 한 입으로 외는 듯이 어서 쌀 한 대박을 내오너라 하고 소리를 치는 것이었어요. 말하는 대로 잘 따라 하랬더니 말을 그대로 따라하는 줄만 알고 그러는 것이었지요. 점쟁이가 또 어서 배 한 피를 내놓아라 하고 큰 소리로 외쳤더니 또 온 식구가 한 입으로 외는 듯이 어서 배 한 피를 내놓아라 하고 똑같이 외치는 것이었어요. 점쟁이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말하는 대로 잘 하랬지 누가 말을 따라 하랬느냐 하니까 식구들이 그 말을 그대로 받아 말하는 대로 잘 하랬지 누가 말을 따라 하랬느냐 하고 고래고래 소리를 치는 것이었어요. 이거 뭐 무슨 말을 더 하겠어요. 한마디 더 했다가는 똑같은 소리 듣느라고 기만 따가울 테니 말이에요. 점쟁이가 그만 화가 잔뜩 나서는 벌떡 일어나 밖으로 뛰쳐나갔지요. 나가다가 그만 인방에 이마가 쿵 하고 부딪혔답니다. 그랬더니 온 식구가 점쟁이를 따라 이마를 인방에 박느라고 아주 난리가 났지요. 키 큰 어른들은 그냥 서서 이마를 쿵쿵 박고 키 작은 아이들은 펄쩍 뛰어도 이마가 안 부딪히니까 아예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서 쿵쿵 박치기를 하였어요. 세상에 그런 난리도 없었지요. 또 점쟁이가 대문을 열고 나가다가 소똥을 밟고 미끄러졌답니다. 그러니까 온 식구가 다 그걸 따라 하느라고 소똥에 미끄럼을 탔지요. 먼저 나온 어른들은 점쟁이가 미끄러진 소똥을 또 밟고 미끄러졌는데 늦게 나온 아이들은 미끄러질 소똥이 없거든요. 그러니 온 동네에 소똥 구하러 다니느라고 난리가 났답니다. 점쟁이가 부끄러워서 대문 밖 동아 넝쿨 속에 숨었더니 또 온 식구가 그 안에 따라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넝쿨 속이 좁아 어른들은 다 들어갔는데 아이들은 다 들어가지 못하였어요. 밖에 남은 아이들이 엉엉 울고 있으니 어른들 하는 말이 너희들은 얼른 뒷산에 올라가 칡넝쿨 속이라도 들어가거라 하더랍니다. 담는 그릇이 다르기 때문에. 매우 총명하고 학문이 뛰어난 랍비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랍비는 뛰어난 학문에 비하여 외모는 그다지 잘생기지 못하였지요. 이 랍비는 어느 날 로마 황제의 공주를 만나게 되었어요.
공주는 랍비에게 온갖 어려운 질문을 했지만 랍비는 무슨 질문이든 막힘없이 다 대답하였답니다. 그러자 공주가 이렇게 말하며 랍비를 조롱하였어요. 그토록 총명한 지혜가 어쩌면 저다지도 볼품없이 못생긴 그릇에 들어있을까? 공주의 조롱을 듣자 랍비가 웃으며 물었답니다. 공주님, 이 왕궁 안에서는 보통 술을 어디에 담아둡니까? 어떤 그릇에다가 담아두지요? 그거야 뭐 술은 보통 항아리나 주전자에 담아두지요. 공주의 대답을 들은 랍비는 깜짝 놀라면서 소리쳤어요. 어찌 그렇게 아십니까? 로마의 공주님처럼 훌륭하신 분이 금그릇이나 은그릇도 많을 텐데 왜 그런 보잘것없는 그릇에 술을 담아두십니까? 네? 그런가요? 랍비의 말을 들은 공주는 곧 항아리에 담겨있던 술을 모두 금그릇이나 은그릇에 옮겨 담도록 하였답니다. 그러자 시간이 지나면서 술맛이 모조리 나쁘게 변해서 먹을 수조차 없게 되었지요. 며칠 후 술맛이 변한 것을 알아차린 황제가 버럭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대체 어떤 놈이 이런 그릇에다가 술을 담았느냐? 공주는 당황하여 급히 용서를 빌었답니다. 잘못했습니다. 황제께서 드시는 술은 금그릇이나 은그릇에 담아야 될 것 같아 그리하였습니다. 화가 잔뜩 난 공주는 그 길로 추한 얼굴의 랍비를 찾아가서 화를 내며 말하였어요. 이봐요. 당신은 어쩌자고 술을 금그릇이나 은그릇에 담으라고 하셨습니까? 랍비는 공주의 발끈하는 태도에도 조금도 놀라지 않으며 말하였지요. 허허, 공주님. 저는 공주님에게 아무리 훌륭한 것이라 해도 때로는 보잘것없는 그릇에 넣어두는 것이 더 좋을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이제는 그것을 아시지 않으셨습니까? 공주는 아무런 할 말이 없었답니다. 달고 맛있는 해골에 든 물. 원효 스님이 중국으로 유학을 가던 길이었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며칠을 걸은 스님은 밤이 되어 잠을 자려고 동굴 안으로 들어갔지요. 하지만 너무 목이 말라서 쉽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아이고, 목이 마르구나. 어디 마실 물이 없을까? 그때 원효 스님의 손에 바가지 같은 모양의 그릇이 잡혔답니다. 꿀꺽꿀꺽. 스님은 그 그릇의 물을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모두 마셨어요. 바가지의 물을 실컷 마신 스님은 그제서야 깊은 잠에 빠졌답니다. 다음날 아침, 주변을 살피던 원효 스님은 깜짝 놀랐지요. 동굴 여기저기에 해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세히 보니 어제 자신이 먹었던 물은 해골에 담긴 물이었지요. 한참 구역질을 하던 원효 스님은 잠시 생각해 보았어요. 해골에 든 물인지 모르고 마셨을 때는 달고 맛이 있었는데 왜 지금은 구역질이 나는 걸까? 그 순간 원효 스님은 모든 것은 눈에 보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원효 스님은 가던 길을 멈추고 신라로 돌아왔어요. 더 많은 백성들에게 자신이 깨달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야겠다고 결심했지요. 원효 스님 덕분에 신라의 불교는 더 많은 백성들에게 퍼지기 시작했답니다. 토란 캐러 온 꿩. 꿩을 알고 있지요? 산속에 살면서 나무 사이를 설설 기어다니는 꿩 말이에요.
이 꿩이 겁이 많아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다 하면 그냥 풀숲 사이에 머리를 쳐박고 벌벌 떨거든요. 그러면서 울기는 캐룩캐룩 하고 운답니다. 옛날 옛적 호랑이 담배 피울 적에 하늘나라 옥황상제의 딸이 병에 걸렸답니다. 그래서 옥황상제가 이것저것 좋다는 약을 다 구해다 먹이고 여기저기 용하다는 의원을 다 불러다 보이고 했는데 그게 다 소용이 없었지요. 병이 낫기는커녕 점점 더해가기만 하였답니다. 그 때문에 옥황상제가 근심에 쌓여 있는데 이때 동해 바다에 사는 청거북이가 와서 보더니 이 병에는 인간 세상에 나는 토란을 캐어다 먹이면 낫겠습니다. 이런단 말이지요. 그래서 옥황상제가 누구를 보낼까 하고 둘레를 둘러보니 마침 옆에 꿩이 오색 깃털로 단장하고 잔뜩 뽐을 내며 서 있거든요. 그래서 당장 꿩에게 명령을 하였답니다. 너는 지체 말고 인간 세상에 내려가서 토란을 캐어 오너라. 이렇게 해서 꿩이 옥황상제의 명을 받고 땅으로 내려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꿩이 토란을 구하러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 인간 세상이 참 마음에 쏙 들거든요. 들판에 가보면 곡식이며 나물이 지천으로 널려있지. 산에 올라가 보면 온갖 나무와 향기로운 풀꽃들이 가득하지. 강가에 가보면 갖가지 물고기와 조개들이 즐비하지. 바닷가에 가보면 깎아지른 바위와 너른 모래밭이 경치가 그만이지. 보는 것마다 신기하고 가는 곳마다 멋이 철철 넘치니 아주 마음을 쏙 빼앗겼답니다. 이 인간 세상은 참 살기 좋은 곳이로구나. 꿩이 그만 자기가 뭘 하러 왔는지도 잊어버리고 좋은 경치에 취해서 날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기만 하였어요. 토란 캘 생각은 않고 말이지요. 그러다 보니 날은 자꾸 가서 어느덧 열흘이 지나고 보름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어요. 그새 하늘나라 옥황상제의 딸은 병을 못 이기고 그만 죽어버렸지요. 옥황상제의 딸이 죽었다는 소문은 퍼지고 퍼져서 땅에까지 전해졌답니다. 그 소문을 듣고서야 꿩은 정신이 번쩍 들었지요. 아이쿠, 내 정신 좀 봐. 토랑 캐는 걸 그만 깜빡 잊고 있었네. 그렇지만 때는 이미 늦었답니다. 이제 토란을 캐가지고 가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꿩은 제 할 일을 깜빡 잊고 놀러만 다닌 것을 뒤늦게 뉘우쳤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답니다. 이제 와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자니 옥황상제 볼 낯이 없고 꾸중들을까봐 겁도 나고 그래서 꿩은 내쳐 땅에 눌러앉아 살기로 하였지요. 그렇지만 늘 죄스러워서 하늘을 못 쳐다보고 납작 엎드려 나무 사이를 설설 기어다니기만 하는 거였어요. 꿩이 산속에 숨어서 잔솔밭을 설설 기어다니기 시작한 게 그때부터래요. 또 날이 굳어 하늘에서 우르르르르 하고 천둥이라도 치면 옥황상제가 호통치는 소린 줄 알고 겁이 나서 풀숲에 머리를 쳐박고는 갭니다, 갭니다 하는데 토란을 캐고 있으니 벌 주지 말라는 말이지요. 그 소리가 캐룩캐룩 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래요. 호랑이 담배 먹던 이야기. 옛날 어느 고을에 아주 친한 친구 사이인 이서방과 김서방이 살았답니다. 두 사람은 어릴 적부터 냇가에서 멱도 감고 글 공부도 같이 하였지요. 둘은 같은 때의 과거를 보았는데
이서방만 과거에 급제하였어요. 나 혼자 과거에 합격해서 미안하네. 이서방이 말했어요. 아니네. 자네 실력이 이제야 빛을 보는 걸세. 축하하네. 이서방은 벼슬길에 올랐고 김서방은 다시 고향에 내려와 병든 어머니를 모시고 아내와 가난하게 살았답니다. 어머니 병하니 빨리 나아야 하는데. 김서방은 어머니 때문에 늘 걱정이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문 밖에서 인기척이 나서 김서방이 나가보니 스님 한 분이 서 있었지요. 지나가는 길에 부처님께 시주 좀 하시라고 들렀습니다. 스님이 합장을 하며 말하였어요. 저희도 살림이 넉넉하진 않지만 조금이라도 시주를 하지요. 여기 저녁 때 먹을 쌀을 조금 나눠드리지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습니까? 스님이 김서방의 낯빛을 살피며 물었어요. 예, 어머니 병안이 깊으셔서. 그러시군요. 제가 어머니 병안을 낫게 할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가까이 오시지요. 스님은 김서방의 귀에 대고 무슨 말인가를 소곤거렸어요. 스님이 가르쳐준 방법은 100일 동안 날마다 개 한 마리씩 잡아 푹 삶아서 드리라는 것이었지요. 김서방이 어떻게 하루에 한 마리씩 개를 구하느냐고 하자 스님은 김서방이 호랑이로 변해서 잡아오면 된다고 하였답니다. 스님은 누가 들을세라 소곤소곤 말하면서 부장을 2장 주었답니다. 한 장은 호랑이로 변하는 것이었고 다른 한 장은 사람으로 돌아오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꼭 명심해야 할 것은 호랑이나 사람으로 변할 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다음 날부터 김서방은 밤이면 호랑이로 변해 날마다 개를 잡아 어머니에게 주었답니다. 자, 어제까지 개 98마리를 잡아드렸구나. 2마리만 더 잡으면 어머니 병을 낫게 할 수 있어. 김서방은 이제 2번만 더 호랑이로 변해 개를 잡아오면 어머니의 병이 나으리라고 생각하니 기분이 좋았지요. 한편 김서방의 아내는 남편의 행동이 몹시 이상하였어요. 어디서 날마다 개 한 마리를 끌고 와서 어머니에게 보신탕을 해주는 것이 수상했던 것이지요. 더 의심스러운 것은 방문을 안으로 걸어 잠그고 중얼중얼 무슨 주문 같은 것을 외우는 것이었어요. 아내는 남편이 방에 들어가 문고리를 걸자 손가락에 침을 묻혀 창호지 문을 뚫었답니다. 방 안을 들여다본 아내는 깜짝 놀랐지요. 남편이 부적을 붙이고 중얼중얼 주문을 외자 갑자기 커다란 호랑이로 변하는 게 아니겠어요. 호랑이는 그 길로 뛰어나갔답니다. 세상에,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지? 옳지, 저 부적을 태워버려야겠구나. 김서방의 아내는 부적을 없애버리면 남편이 무서운 호랑이로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는 부적을 찾아 태워버렸어요. 밤늦게 개를 잡아가지고 돌아온 김서방은 방에 들어가 사람으로 돌아오는 부적을 찾았답니다. 아니, 부적이 어디 갔지? 내 분명히 여기다가 두었는데. 그러나 눈을 씻고 찾아봐도 부적이 보이지 않았지요. 한참 부적을 찾는데 아내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무얼 그리 찾으십니까? 네, 여기 부적을 넣어두었는데 못 봤소? 김서방은 자기가 지금 호랑이로 변해 있다는 것도 잊은 채 다급하게 말하였지요. 그것을 왜 찾으십니까?
난 그것이 없으면 사람으로 못 돌아오. 어서 부적을 주시오. 김서방은 애가 탔지요. 세상에 어쩌면 좋습니까? 그걸 그만 태워버렸습니다. 김서방의 아내는 그제야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안절부절 못하였어요. 뭐라고? 태워버렸다니? 아이고, 이제 난 죽었네. 호랑이로 변한 김서방은 홧김에 아내를 번쩍 들어 마당에 내던졌어요. 그때 마침 방문을 열고 나오려던 어머니는 호랑이가 며느리를 죽이는 모습을 보고 놀라 기절하더니 영영 깨어나지 못했답니다. 김서방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자기는 호랑이로 변해 사람으로 못 돌아가고 아내와 어머니마저 죽었으니 말이지요. 우선 옆집 박서방에게 가서 음식 좀 달래야겠구나. 배가 고파 못 견디겠어. 호랑이는 박서방을 찾아가 사정 이야기를 하고 밥을 얻어먹었지요. 여보게 김서방, 자네가 아무리 김서방이라고는 하나 호랑이로 변한 이상 마을에서 사는 것은 힘들 것 같네. 나라에서는 보수를 시켜 자네를 잡으려고 할 걸세. 산에 올라가 있다가 배가 고프면 내려오게나. 박서방은 김서방의 처지가 불쌍했지만 어쩔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 그게 좋겠군. 아이고 내 팔자야. 호랑이는 산으로 올라갔지요. 처음에는 이야기를 들은 마을 사람들이 호랑이가 내려오면 음식을 주었으나 차츰 마을 사람들도 푸념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아니, 언제까지 먹여 살려야 해요? 우리가 먹을 것도 없는데. 호랑이는 이제 음식 얻어먹기도 어려워 한숨만 내쉬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호랑이는 배가 너무 고파 하는 수 없이 나무꾼들을 잡아먹기 시작하였어요. 마을에서는 큰일이 났지요. 마을 사람들은 산에 나무를 하러 가지 못하였답니다. 나무를 하러 가더라도 여러 명이 함께 가야 안전하였어요. 사람들이 아예 산에 올라오지 않거나 떼지어 몰려오자 호랑이는 또 굶기 시작하였답니다. 하루는 하도 배가 고파 고갯마루에 배를 깔고 엎드려 있었지요. 그때 울긋불긋한 관복을 차려입은 사람이 땀을 뻘뻘 흘리며 올라오고 있었어요. 호랑이는 배고픈데 마침 잘 되었다 싶어 사람 앞으로 달려갔답니다. 어흠. 관복을 입은 사람은 크게 놀랐으나 금방 정신을 차리고 말하였지요. 나는 양주사또로 새로 부임해 가는 사람이다. 어서 길을 비키거라. 그런데 호랑이가 가만히 보니 새 양주사또는 옛날 자기 친구인 이서방이 아니겠어요. 아니, 이게 누군가? 이서방 아닌가? 날쎄, 나 김서방이네. 뭐라고? 김서방? 네, 여기 호랑이가 사람을 자주 해친다는 소리를 들었네마는 자네일 줄은 몰랐네. 어찌된 일인가? 새 양주 사또는 반갑기도 했지만 어리둥절해서 물었어요. 호랑이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자세히 들려주었지요. 아니, 그게 사실인가? 자, 내려가세. 새 양주 사또는 호랑이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했지요. 여보게, 나 담배 한 대 주게나. 호랑이는 친구가 다정하게 대해주자 눈물을 주르르 흘렸답니다. 호랑이는 긴 담뱃대로 담배를 피우면서 그동안의 고생을 생각하였어요. 아득한 옛날 이야기란 뜻으로 호랑이 담배 먹던 이야기라는 속담은 이렇게 해서 생겨났답니다. 시골 선비와 젊은 색시.
옛날에 어떤 시골 선비가 여러 동무들과 함께 서울로 과거를 보러 떠났답니다. 서울에 거의 다 와서 어떤 동네 앞을 지나게 되었는데 어느 기와집 담장 안에서 예쁘게 생긴 젊은 색시가 이마에다 손을 대고 눈짓을 하고 있었지요. 이 선비는 저 색시가 아마 나를 오라는 것인가 보구나 생각하고 같이 가던 동무들더러 나는 이 동네에 볼 일이 있으니 자네들 먼저 가게 하고서는 뒤쳐져서 그 기와집으로 들어갔답니다. 지나가는 사람인데 하룻밤만 재워달라고 하니 주인은 그러라 하고 사랑으로 인도하였지요. 저녁을 마치고 선비는 그 집을 이리저리 돌아다녀 보았어요. 넓은 우란 저만큼의 연못이 있고 그 연못 가운데 초당이 있는데 낮에 본 색시는 그 안에서 글을 읽고 있었지요. 이 선비는 문을 열고 색시가 있는 방으로 뛰어들었어요. 색시는 깜짝 놀라며 주역을 외기 시작했답니다. 선비는 꼼짝 않고 그대로 서 있었지요. 색시는 한참 동안 주역을 외고 나더니 네가 귀신이냐 사람이냐 그렇지 않으면 짐승이더냐 하고 물었어요. 선비는 사람이니 여기 왔지 않겠소 하였답니다. 날짐승도 여기는 날아들지 못하는 곳인데 사람이 어떻게 들어왔느냐 하고 색시가 물었지요. 선비는 나는 시골에 사는 아무개인데 서울로 과거를 보러 가던 길에 낭자가 담 너머로 내다보며 이마에 손을 얹고 눈짓을 하기에 오라는 것인 줄 알고 이렇게 들어왔소 하고 말하였답니다. 색시는 선비의 말을 듣고 나더니 어찌 생각하였던지 입었던 치마를 벗어 선비 앞에 펴놓고는 그 위에 앉으라고 하였지요. 그리고 말을 하였답니다. 나는 일찍이 서방님을 여의고 수절하는 과부이온데 어젯밤 꿈에 이 치마에서 청룡 황룡이 일어나서 이 벼루 위로 기어 올라가는 꿈을 꾸었소. 서방님이 살아계셨더라면 이번 과거에 영락없이 장원 급제를 하실 터인데 계시지 않아 내 마음은 서글프기 그지없소. 그래서 좋은 꿈을 과거 보러 가는 선비에게나 주어서 급제를 하게 하려고 그렇게 했을 뿐 아무 다른 뜻이 없었소. 그런데 선비가 이렇게 왔으니 이왕이면 선비가 내 꿈을 받아가시오. 이 벼루와 붓을 드리겠소. 이것을 가지고 가서 과거를 보면 꼭 급제를 할 터이니 그리 알고 급제를 해서 집에 돌아갈 때는 꼭 다시 와서 나를 찾아보고 가시오. 하고 말하였어요. 선비는 색시의 말을 듣고 감격하여 몇 번이고 고맙다는 인사를 하였답니다. 선비는 그날 밤을 거기서 지내고 다음날 벼루와 붓을 가지고 서울로 가서 과거를 보아 당당히 장원 급제를 하고 한림 학사의 벼슬을 얻었지요. 선비는 너무나 기뻐 서둘러 집에 돌아가느라 색시가 한 말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 동네를 들르지 않았답니다. 색시는 그런 줄도 모르고 선비가 과거를 급제해서 오기를 기다렸지요. 이제나 오나 저제나 오나 하고 기다리는데 달이 가고 해가 가도 그 선비한테서는 아무 소식이 없었답니다. 색시의 친정아버지는 과거를 관리하는 대신이었어요. 색시는 그 선비의 소식을 아버지에게 물어보았지요. 그랬더니 선비는 장원으로 급제해서 한림 학사가 되었다고 하였답니다. 이 색시는 그 말을 듣고 선비가 원망스러웠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 시골 선비가 장원 급제하여 한림 학사가 되니 너무 기뻐 자기의 말을 잊어버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답니다. 그래서 머리를 깎고 바랑을 메고
중에 차림을 하고 그 선비의 집으로 찾아가서 동량을 달라고 하였지요. 이 집에서는 쌀을 한 대 내다 주었어요. 이 색시는 깨를 동량하러 왔으니 깨를 좀 달라고 하였지요. 종은 다시 들어가더니 깨를 한 대 가지고 나왔답니다. 색시는 일부러 터진 자루에다 이 깨를 받아 땅에 쏟아지게 하였어요. 그리고 바랑에서 은 젓가락을 꺼내서 땅에 흩어진 깨를 한 알 한 알 주워 담았지요. 그러는 동안에 해는 저물어 밤이 되었답니다. 색시는 밤이 어두웠으니 하룻밤만 재워달라고 하여 하룻밤을 그 집에서 묵게 되었지요. 다음 날 아침 색시는 이 집 안주인 보고 바깥 서방님 진지상을 중이 갖다 드리면 더 높은 벼슬을 하게 될 테니 자기가 갖다 드림하고 말하였어요. 안주인은 그러라고 하였지요. 색시는 아침 밥상을 가지고 사랑으로 나갔답니다. 그리고 그 선비의 앞에 공손히 밥상을 내려놓았어요. 그런데 선비는 이 색시를 본체 만체 하였지요. 그래서 색시는 그냥 나오고 말았답니다. 점심때가 되어서 색시는 또 점심상도 중이 갖다 드리면 벼슬이 높아진다 하고서 점심상을 들고 사랑으로 나갔답니다. 점심상을 선비의 앞에 갖다 놓아도 선비는 이 색시를 본체 만체 하였지요. 색시는 이런 꼴을 2번이나 당하고 보니 그 집에 더 있을 수가 없었답니다. 바랑을 짊어지고 그 집에서 나왔지요. 집 앞에는 연못이 있고 연못가에는 비자나무가 있었어요. 색시는 비자나무를 깎고 글을 썼답니다. 이름 없는 시골 선비, 좋은 꿈을 안겨주어 높은 벼슬을 올려주니 외로운 젊은 각시의 일심정성 몰라보느나 사람의 고운 마음씨 알아 못 보는 인정의 장님아 눈마저 머릅소서. 이렇게 글을 써놓고서 색시는 연못에 풍덩 몸을 던졌답니다. 그때 앞산에서 나무하던 나무꾼들이 연못에 젊은 중이 빠져 죽었다고 큰 소리로 외쳤지요. 사랑방에 있던 선비는 이 소리를 듣고 아차 하면서 버선발로 뛰어나와 연못에 가보았어요. 그리고 비자나무의 글씨를 보았답니다. 그런데 선비가 그 글을 읽고 나니 그만 눈이 어두워져 아무것도 못 보게 되었답니다. 성미 급한 사위. 옛날에 정승이 살았는데 딸을 셋 두었지요. 위로 두 딸은 일찌감치 시집을 보내서 사위들을 보았고 막내딸은 아직 보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위로 본 사위 둘이 다 느려 터졌어요. 말도 느릿느릿, 걸음도 느릿느릿, 일하는 것도 느릿느릿. 만사의 태평이고 천하에 바쁜 게 없단 말씀이에요. 정승은 그게 도무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놈의 꿈을 대는 꼴만 보아도 가슴이 답답하고 속이 터지려고 그런단 말이지요. 그래서 막내 사위만큼은 꼭 성미 급한 놈으로 보리라고 다짐을 했어요. 한 번은 정승이 강가에 가서 낚시를 하는데 저 건너편에서 웬 총각이 낚싯대를 둘러매고 오더래요. 저도 낚시를 하러 오는 모양이었지요. 물을 건너서 오는데 그 꼴이 참 볼만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신을 벗고 버선을 벗고 바지를 걷고 조심조심 건너올 텐데 이 총각은 안 그래요. 신도 안 벗고 버선도 안 벗고 바지도 안 걷고 그냥 맨 땅 위를 걷듯이 바삐 건너오는 거예요. 그것도 물을 철버덕 철버덕 사방으로 튀겨가면서 마구 정신없이 건너온단 말이에요. 그러느라고 신이고 버선이고 바지고 흠뻑 다 젖어서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되었답니다. 그걸 보고 정승이 물었지요. 자네 미쳤나? 왜 물을 그렇게 건너나?
그랬더니 총각하는 말이 저는 본디 성미가 급해서 번거로운 걸 못 참습니다. 물 건너는데 어느 겨를에 신 벗고 버선 벗고 바지 걷고 하겠습니까? 그냥 건너지요. 그러더래요. 그러고 나서 옆에 앉아 낚시를 하는데 그 꼴도 참 볼만했어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낚시를 던져놓고 물고기가 미끼를 물도록 가만 앉아서 기다릴 텐데 이 총각은 안 그래요. 낚시를 한번 툭 던졌다가 금세 꺼내고 또 툭 던졌다가 금세 꺼내고 정신없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도 몇 번을 그러더니 에이 오늘은 허탕이로군 하고는 주섬주섬 낚싯대를 걷어서 쌩 하고 바람처럼 가버린단 말이지요. 눈 깜짝할 새에 낚시 몇 번 던졌다가 꺼내고는 허탕이라며 보따리를 싸서 가버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정승이 무릎을 탁 쳤어요. 옳거니 저렇게 성미가 급한 걸 보니 우리 막내 사윗감으로는 그만이로군. 그 길로 그 총각집에 중신아비를 보내 말을 넣었지요. 말이 잘 되어서 얼마 뒤에 나를 받아 혼례를 치르고 사위로 삼았어요. 뜰에 초래청 차리고 신랑각시 절하고 술 나눠 마시고 인제 첫날 밤을 지내었지요. 첫날 밤을 지내고 그 이튿날 날이 밝아서 보니까 불싸 이게 웬일이에요. 그새 사위가 없어졌지요. 밤새 사위가 없어졌어요. 정승이 놀라 딸에게 물었지요. 얘야, 네 남편은 어디 갔느냐? 몰라요. 새벽에 성을 잔뜩 내면서 나갔어요. 성을 내면서 나가? 무슨 일로? 글쎄, 장가 들고 하루가 지났는데도 아이를 못 낳는다면서 성을 내며 나가던데요. 사위 성미가 어찌나 급해놨던지 장가 들고 하루가 지났는데도 아이를 못 낳는다고 성을 내며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무슨 수로 말리겠어요. 정승이 그만 기가 탁 막혀서 아이고 성미 급한 놈 찾아 사위를 봐놨더니 이건 숫째 번갯불에 콩 볶아줘도 빨리 달라고 보챌 놈이로구나 하면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자빠지더라나요. 장님의 꾀. 옛날 어느 장님이 푼푼히 돈을 벌어 500냥을 모았어요. 앞을 못 보는 장님이 모은 돈치고는 꽤 많은 돈이 모였지요. 이걸 어떻게 하면 잘 간수할까 궁리하다가 뒷마당에 묻어두기로 마음먹었답니다. 집 안에 두었다가는 도둑이라도 들면 큰일이 나거든요. 앞을 못 보니 도둑이 훔쳐간데도 손을 못 쓸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예 항아리에 넣어 땅속에 묻어두기로 마음먹었지요. 그래서 뒷마당을 파고 돈 항아리를 묻는데 하필 그때 이웃집 영감이 담 너머로 그걸 죄다 보았어요. 이웃집 영감이 본래 엉큼한 욕심쟁이라 그걸 보고 가만히 있지를 못하였지요. 그날 밤에 몰래 땅을 파고 돈을 몽땅 훔쳐갔어요. 빈 항아리만 두고 돈은 다 훔쳐가 버렸어요. 장님이 그 이튿날 돈 묻은 데를 더듬어 보았지요. 이건 뭐 일이 났어요. 땅이 파헤쳐져 있고 빈 항아리 뿐이거든요. 아이고 평생 모은 돈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렸구나. 이 일을 어쩐다. 장님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저 돈 묻는 것을 누군가 보지 않고서야 그렇게 감쪽같이 훔쳐갈 리가 없거든요. 어떻게 하면 돈을 도로 찾을까 이궁리 저궁리 하다가 좋은 꾀 하나를 생각해내었지요. 그 길로 장님은 동네 방네 다니며 소문을 퍼뜨렸어요. 돈 1000냥이 생겼는데 이걸 간수할 일이 걱정이야. 아무래도 어제 500냥 묻은 곳에 같이 넣어둬야 할 것 같아. 이렇게 소문을 내니 돈을 훔쳐간 영감도 그 소문을 듣게 되었답니다. 듣고 보니 돈 1000냥이 탐이 나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 이러고 있을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장님이 어제 돈 묻은 곳을 파보고 돈이 없어진 걸 알면 틀림없이 딴 곳에 돈 천냥을 감출 게 뻔하거든요. 어느 바보가 돈을 잃은 곳에 또 돈을 묻어두겠어요. 그러니 장님이 알기 전에 훔친 돈 500냥을 도로 묻어두는 게 옳다고 생각하였지요. 그렇게 해놓으면 장님이 멋모르고 그 자리에 1000냥을 또 묻어둘 것이니 그때 가서 1500냥을 한꺼번에 훔치면 오죽이나 좋을까요? 영감이 이렇게 엉큼한 마음을 먹고 훔친 돈 500냥을 그 자리에 도로 갖다 묻어놓았지요. 장님은 도둑이 바로 그렇게 돈을 도로 묻어놓기를 바라고 헛소문을 퍼뜨린 거였어요. 그날 저녁에 가만히 뒷마당을 파보니 아닌 게 아니라 항아리 안에 500냥이 고스란히 되돌아와 있지 뭐예요. 옳거니 도둑이 제 손으로 돈을 도로 갖다 놨구나. 장님은 그 돈을 꺼내어 정말 혼자만 아는 곳에 숨겨두었어요. 어디에 숨겼는지는 아무도 모른답니다. 해님과 바람. 햇볕은 쨍쨍, 바람은 쌩쌩. 해님과 바람이 맞붙으면 누구 힘이 더 셀까요? 물어보나 마나 그야 내가 더 세지. 바람이 쌩 소리를 지르네요. 해님은 빙그레 웃기만 하였지요. 그럼 누가 힘세나 내기나 해볼까? 저 나그네의 웃옷을 먼저 벗기는 쪽이 이기는 거야. 누가 먼저 하지? 바람님 먼저. 해님이 점잖게 양보를 하였지요. 좋아, 내가 먼저. 해보나 마나 내가 이길 텐데 뭘. 바람잎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네요. 후, 찬바람이 쌩쌩, 매운 바람이 싱싱. 어휴 추워라. 옷을 다 한다니 여며야겠어. 이번엔 내가 해볼까요? 햇님 입이 솜사탕처럼 부풀어 오르네요. 호, 따뜻한 햇살이 반짝, 뜨거운 햇볕이 쨍쨍. 아무리 해봐도 끄떡 없을걸. 바람은 콧방귀를 뀌었어요. 그런데 아유 더워. 옷을 벗어야겠어. 내가 이겼네요. 바람님 미안. 해님이 뜨거운 입김을 내뿜으며 껄껄껄 웃었어요. 바람은 그만 꼬리를 내리고 사르르 떠나버렸대요. 제주꾼 세 사람. 옛날에 활을 아주 잘 쏘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얼마나 활을 잘 쏘는지 십리방 나뭇잎에 매달려 있는 개미 뒷다리를 명중시킬 정도였지요. 그리고 20리 밖에서 방 안에 켜놓은 등잔을 겨냥해 활을 쏘아 불만 꺼뜨릴 수도 있었어요. 어느 날 활을 잘 쏘는 사람이 친구들을 모아놓고 제안을 했지요. 이보게들, 내가 저 동네 아낙네가 이고 가는 물동이를 쏴서 맞추겠네. 에이, 그런 거야 자네 실력에 비하면 누워서 떡 먹기 아닌가? 끝까지 들어보게. 물동이를 맞춘 다음 곧바로 다음 화살을 쏴 먼저 번 화살이 맞아 생긴 빈 공간을 메워서 물을 물동이에서 한 방울도 흘리지 않게 하겠네. 정말인가? 좋아, 한번 실력을 보여주게.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은 화살 2개를 시위에 매긴 후 활을 쏘았지요. 한 개의 화살은 아무것도 붙이지 않은 평범한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차력을 붙인 화살이었어요. 먼저 첫 번째 화살이 날아가 아낙네가 이고 있던 물동이를 뚫고 지나갔답니다. 그리고 뒤이어 엄청난 속도로 두 번째 화살이 날아가더니 그 구멍을 틀어막는 것이었어요. 활을 잘 쏘는 사람의 말대로 자력을 붙여놓아 물이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않았지요. 물동이를 이고 있던 아낙네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무런 눈치도 못 챈 것은 당연하고요.
구경을 하던 친구들은 모두 입을 다물지 못했지요. 이야, 정말 대단하네. 자네는 천하의 명궁이야, 명궁. 어떻게 물이 한 방울도 흐르지 않을 수가 있나? 사람들은 활을 잘 쏘는 것으로 유명해진 그를 명궁이라 부르게 되었답니다. 명궁은 활을 메고 팔도 강산을 유람하고 다녔지요. 어느 날 명궁이 높은 고개를 오를 때였어요. 한참 힘겹게 올라가고 있는데 저 위 고갯마루에 한 사람이 앉아서 쉬고 있는 것이 보였지요. 옳지, 심심하던 차에 길동무로 삼아야겠군. 명궁은 쉬고 있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 날쌘 걸음으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몇 걸음 걷다 보니 휙 하고 공기를 가르는 소리를 내며 옆으로 무엇인가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지요. 어라? 방금 뭔가 지나간 것 같았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위를 쳐다보니 조금 전까지 휴식을 취하고 있던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것이었답니다. 별일을 다 보겠군. 방금 여기 있던 사람이 그새 어딜 갔담? 명궁이 근방을 두리번거리며 사람을 찾아보니 방금 고갯마루에 있던 사람이 고개 밑에 있는 것이었어요. 언제 저기까지 내려갔는지 알 수가 없었지요. 명궁이 올라가던 길로 그 사람이 내려갔다면 중간에서 분명 만났을 텐데 말이에요. 명궁은 그 사람을 큰 소리로 불렀지요. 여보시오, 여보시오, 날 좀 기다리시오. 이렇게 소리치면서 명궁은 왔던 길을 되짚어 달려내려갔답니다. 내려가 보니 키가 서발 장대 같은 사람이 정지 자세로 떡 버티고 서 있었지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한쪽 다리를 뒤로 접어서 묶어놓고 한 발로 서 있는 것이었어요. 명궁은 어떻게 된 영문인지 궁금해서 물어보았답니다. 당신이 조금 전에 고갯마루에서 쉬던 사람 아니오? 그렇소. 그런데 무슨 재주로 그새 여기까지 내려왔어? 걸음이 빨라서 그렇지요. 그런데 왜 다리를 묶어서 다니오? 명궁이 물으니까 갑자기 키가 서발 장대 같은 이 사람이 울음을 터뜨렸답니다. 내 말 좀 들어보시오. 나는 걸음이 너무 빨라서 한번 달렸다 하면 눈 깜짝할 사이에 큰 고개 2개 정도는 후딱 넘어가지요. 그런데 그렇게 질주만 하다 보니까 도대체 이 좋은 경치를 구경할 수가 있어야지요. 그래서 좀 천천히 가려고 한쪽 다리를 묶어가지고 다닌다오. 아이고, 내 팔자야. 명궁은 사연을 들어보고 이 사람의 재주가 보통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재주가 진짜인지 시험해 보기로 했어요. 저기 심리 밖에 가물가물 움직이는 나무가 보이지요? 내가 저 나무에다가 활을 쏠 테니 당신이 달려가서 화살을 뽑아올 수 있겠소? 그거야 누워서 떡 먹기지요. 속히 쏘아보시오. 명궁이 활을 쏘았어요. 화살이 휙 하고 날아가자마자 다리 묶은 사람도 휙 하는 소리를 내더니 금세 사라졌답니다. 조금 후 다시 휙 하는 소리가 나더니 다리 묶은 사람이 화살을 뽑아가지고 왔어요. 참 지루해서 혼났네. 나무에 가서 아무리 찾아봐도 화살이 없기에 난 또 목표물을 빗나갔나 했지. 그런데 한참 있으니까 그제야 화살이 나무에 탁 박히지 않겠소? 그래서 내 냉큼 뽑아가지고 단숨에 달려왔지요. 다리 묶은 사람은 자기가 화살보다 더 빠르다고 은근히 자랑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 재주가 많은 걸 알고 함께 유람을 다니기로 했답니다. 잘 달리는 사람은 번개처럼 빠르다는 뜻으로 번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지요. 명궁과 번개는 함께 길을 가는데 어느 고개를 넘다 보니 어떤 사람이 바위 위에 주저앉아서 목 놓아 엉엉 울고 있었어요. 어찌나 애통하게 우는지 명궁과 번개는 그 이유를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었답니다. 여보시오, 여보시오. 당신은 무슨 슬픈 일이 있어서 그렇게 울고 있을까?
울고 있던 사람이 고개를 들어 대답했어요. 까치가 불쌍해서 운다오. 그러고는 또다시 울기 시작했어요. 명군과 번개는 즉시 주위를 둘러보며 까치를 찾아보았지요. 그러나 까치는커녕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어요. 이보시오. 우리는 아무리 찾아봐도 까치가 안 보이는데 무슨 까치가 불쌍하다는 거요? 당신네들 눈에는 안 보이겠지만 지금 저기 30리 밖에 까치 둥지가 하나 있는데 구렁이란 놈이 까치 새끼를 잡아먹으려고 슬슬 기어 올라가고 있다오. 가만히 두면 까치가 죽게 될 텐데 어찌 불쌍하지 않단 말이오. 우는 사람의 말에 명군과 번개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지요. 에이, 이보시오. 어떻게 30리 밖에 있는 까치가 다 보인단 말이오. 거짓말하지 마시오. 아이고, 내가 거짓말하는 것처럼 보이오. 30리 밖에 까치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일 수도 없고. 정말 이 거짓말쟁이로 몰리게 생겼네. 명군과 번개는 사람 눈이 아무리 밝다해도 어떻게 30리 밖에 있는 것이 보인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지요.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 사람 또한 재주가 비범한 사람일 테니 명군과 번개는 확인해 보기로 했답니다. 이봐요. 당신 재주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당신이 구렁이 있는 곳을 손가락으로 가리키시오. 그러면 내가 활로 구렁이를 쏘아 마치겠소. 눈 밝은 사람은 명궁의 말에 따라 손가락으로 구렁이가 있는 지점을 가리켰어요. 명궁은 그쪽을 향해 있는 힘껏 활을 쏘았지요. 화살이 휙 하고 날아갔답니다. 명궁이 눈 밝은 사람에게 물었어요. 어찌 되었소? 구렁이가 맞았소? 안 맞았소? 좀 기다려봐요. 아직 화살이 날아가고 있으니. 순간 눈 밝은 사람이 갑자기 손뼉을 탁 치면서 좋아했답니다. 구렁이는 죽고 까치는 살았다는 것이지요. 정말이요? 내 눈으로 확인을 하고 오리다. 번개는 제 눈으로 직접 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고 하면서 휙 하고 달려가더니 금방 돌아와 명궁에게 알렸어요. 정말이요. 구렁이는 죽고 까치 새끼는 살았더군. 30리 밖을 보다니 정말 신기한 재주를 가졌군요. 나는 명궁이라오. 내 실력은 구렁이를 맞힌 것에서 이미 확인했을 것이오. 나는 번개라고 하오. 쏜살같이 빨라서 붙여진 별명이오. 나는 천리안이라고 하오. 천리박도 내 손바닥처럼 훤히 볼 수 있다오. 우리 함께 길을 떠나지 않겠소? 뭐든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오. 맞소. 이렇게 만난 것도 보통 인연은 아닌 것 같소. 이렇게 해서 재주 많은 세 사람은 의기투합하여 함께 여행을 다녔답니다. 한편 압록강 근처의 중국 땅에는 구두쇠 한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이 사람에게는 딸이 하나 있는데 걸음이 얼마나 빠른지 부근에서는 아무도 당할 사람이 없었답니다. 구두쇠는 자기 딸을 내세워 사람들과 내기를 걸어 돈을 아주 많이 긁어모았지요. 구두쇠는 압록강을 건너오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가 자기 딸과 내기를 하라고 부추겼어요. 누구든지 내 딸하고 경주를 해서 이기면 재산을 몽땅 줄 것이요. 하지만 진다면 가져온 물건을 다 내놓아야 하오. 가진 재산이 없다면 3년 동안 내 집에서 머슴살이를 해야 하오. 어떻소? 해보겠소? 구두쇠의 제안에 여간한 사람들은 얼씨구나 좋다고 내기를 했답니다. 적수가 여자아이라고 얕잡아봤기 때문이에요. 내가 설마 저 조그만 여자아이한테 질까 보냐. 이 내기의 승자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나 다름없어. 다들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며 여자아이와 경주를 했어요. 그러나 막상 경주를 하면 강을 건너는 사람들이 늘 지곤 했지요.
할 수 없이 그들은 가진 물건을 다 내놓고 말았답니다. 구두쇠는 이렇게 긁어모은 재산을 창고 가득히 넣어두었고 부려먹는 머슴이 30명도 넘었어요. 구두쇠에 관한 소문은 여행을 하고 있던 재주 많은 세 사람의 귀에도 들어갔지요. 세 사람은 소문을 듣고 분개했어요. 우리나라 상인들을 골려주고 있단 말이지? 아니, 그런 대먹지 않은 구두쇠가 다 있나? 그렇다면 우리 세 사람이 가서 그 구두쇠를 혼내줍시다. 이렇게 해서 명궁, 번개, 천리안은 압록강으로 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구두쇠는 강변에 있다가 세 사람에게 다가와 내길을 걸어왔지요. 옳지, 구두쇠야. 너 잘 걸렸다. 코를 납작하게 눌러주마. 세 사람은 구두쇠를 만난 것이 오히려 반가웠어요. 내기는 300리 떨어진 백두산 기슭에 가서 샘물을 한 바가지 떠가지고 돌아오는 것이었어요. 바가지에 담은 물을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먼저 돌아오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었지요. 그래서 번개가 경주에 나서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번개가 한쪽 다리를 또 꽁꽁 묶는 것이었어요. 아니, 그러다가 내기에 지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러? 명궁과 천리안이 말렸지요. 걱정 마시오. 내가 두 발로 달리면 너무 빨리 달리게 되고 그러면 그 좋다는 백두산 경치도 못 볼 것 아니오. 이렇게 해서 경주가 시작되었어요. 구두쇠의 어린 딸은 먼지만 폴싹 일으키고 비호처럼 달려나갔지요. 이에 질세라 번개도 금세 사라졌답니다. 어찌나 빠른지 발이 땅바닥에 닿는 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명궁과 천리안은 높은 언덕에 올라가 경주를 구경하기로 했어요. 천리안이 밝은 눈으로 달리는 모습을 보며 명궁에게 알려주었지요. 어떻게 됐소? 우리 번개가 심리 앞장서 달리고 있어. 어떻게 됐소? 아직 번개가 선두를 지키고 있어. 20리 앞섰소. 어떻게 됐소? 30리 앞섰소. 이제 백두산에 다 갔소. 그런데 천리안의 얼굴이 갑자기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버렸어요. 왜 무슨 일인데 그러시오? 번개가 물을 한 바가지 떠가지고 돌아오다가 중간에서 물을 들어가는 구두쇠의 딸을 만났는데 글쎄 번개의 발을 걸었지 뭐요. 그래서 물은 다 쏟아지고 번개는 한쪽 다리를 묶고 나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버둥대고 있소이다. 이 일을 어쩌면 좋지? 명궁이 궁리를 하다가 천리안에게 말했어요. 그러면 자네가 번개가 묶은 다리의 끈매듭을 가리켜 보시오. 내가 활을 쏘아 끈을 자를 터이니. 그러다가 번개가 맞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글쎄 나한테 맡기고 번개 다리를 집중해서 잘 보기나 하시오. 천리안이 번개가 묶은 다리의 끈매듭을 가리켰어요. 명궁이 그쪽으로 활을 쏘았답니다. 어떻게 됐소? 끈을 맞추었소? 좀 가만히 있어요. 아직 날아가고 있으니. 한참 있다가 천리안이 환호성을 지르며 명궁의 어깨를 덥석 껴안았답니다. 화살이 번개의 다리에 묶인 끈을 잘랐던 것이지요. 두 다리로 달리는 번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빨랐어요. 번개가 쓰러져 있는 동안 구두쇠의 딸은 벌써 샘물을 떠가지고 돌아오고 있었어요. 번개는 당장 일어나서 샘물을 다시 떠서 구두쇠의 딸을 쫓아가기 시작했답니다. 어떻게 되었소? 번개가 20리 뒤에 따라오고 있소. 어떻게 됐소? 10리 뒤, 아니 5리 뒤에 있소. 이제 바짝 붙었소. 어떻게 됐소? 다 따라잡았소. 저기 오네 저기. 번개가 구두쇠의 딸보다 한 발 앞서 돌아왔어요. 내기에 진 구두쇠는 땅을 치고 통곡하며 세 사람에게 싹싹 빌었지요. 아이고 제발 재산을 다 가져가지 말고 조금만 남겨주시오. 본래 당신 것이었던 재산은 한 푼도 가져가지 않겠소.
대신 내기로 빼앗은 물건은 모두 임자에게 돌려주고 머슴 사는 사람들도 자유롭게 풀어주시오. 괴가 전선에 기회를 주는 것이니 앞으로는 남을 위해서 사는데 힘을 쓰시오. 아이고, 정말 고맙습니다. 당장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은 머슴 사는 사람들을 다 구해내고 돌아와 여러 사람의 존경을 받으며 오래오래 잘 살았다고 합니다.